이야긴 내 젊은 날의 끝자락에서 시작된다. 퇴직금으로 산 시골집, 그 담 너머엔 내 아내의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 그것이 아내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엔 그저 평온했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고맙겠네. 어디서 듣고 있나? 라디오처럼 틀어두고 계신가? 너희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면 참 좋겠네. 이제 내 지난 계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퇴직금 통장을 받아든 날 손이 떨렸다. 35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마지막 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허전함으로 다가왔다. 사무실 책상을 비우는 동안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다.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 말들이 위로보다는 작별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내는 그날 저녁 먼저 말을 꺼냈다. 시골로 내려가자고. 이제 우리끼리 살아보자고. 식탁에 놓인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아내를 봤다. 아내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단단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건 같은 아파트뿐이었다. 집을 보러 간 날은 봄비가 내렸다. 차에서 내리자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마당 한쪽에 목련이 지고 있었고 대문 경첩은 녹슬어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담장만 손보면 살만하다고 했다. 아내는 마당 흙을 손으로 만지며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본 것 같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나는 집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마루에 앉아 창문을 열자 풀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계약은 일주일 만에 끝났다. 이사는 생각보다 빨랐다. 도시 아파트의 짐은 트럭 한 대로 충분했다. 30년을 산 집이었는데 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가구를 들여놓고 나니 방이 텅 비어 보였다. 그래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통을 닦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게 낯설면서도 좋았다. 첫날 밤 나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 담장이 낮게 드러났다. 시멘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이끼가 끼어 있었다. 저쪽에도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이웃이 사는 모양이었다. 담장 너머로 나무 그림자가 흔들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다음날 아침 우편함을 열러 나갔다가 그를 만났다. 담장 너머로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은 그였다. 이사 오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답례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마당으로 돌아갔다. 뒷모습이 익숙한 듯 낯선 듯 했다. 키는 나와 비슷했고 걸음걸이는 느긋했다. 나는 우편함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다. 점심 무렵 아내가 마당에 빨래를 널었다. 나는 안방에서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모양이었다. 나는 책을 덮고 창가로 갔다. 담장 너머로 그가 서 있었고 아내는 마당 끝에 서서 말을 주고받았다.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아침에 본 것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가볍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웃음이었다. 나는 창문에서 물러나 책상에 앉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오래 남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아내에게 물었다. 이웃분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아내는 잠깐 손을 멈췄다. 그 멈춤이 짧았지만 또렷했다. 글쎄요. 친절해 보이던데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 그 대답이 왜 그리 짧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내는 행주를 헹구며 창밖을 봤다. 그 시선이 담장 너머를 향한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 도시에서는 듣지 못하던 소리였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는 고요했다. 나는 천장을 보다가 다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커튼 사이로 담장이 어렴풋이 보였다. 저쪽 집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다. 아내가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담장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도 그 목소리의 온도가 낯설지 않았다. 나는 이불을 당겨 올렸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개구리 소리도 멀게만 들렸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는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호미와 장갑을 챙겨 마당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가벼워 보였다. 나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담장 너머로 이웃도 밭을 메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담장 하나였다. 그 거리가 멀게도 가깝게도 느껴졌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씨앗은 언제 뿌리는 게 좋을까요? 이웃이 호미를 세우고 답했다. 이번 주가 적기입니다. 제가 남은 씨앗 좀 드릴게요. 아내가 고맙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어제보다 자연스러워 보였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손끝이 차가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당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리듬은 편안했다. 나는 신문을 접고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며칠 뒤 아내는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주 이틀 오후 2시간이면 된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도 말했다. 아내는 고맙다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아니, 내가 예민해진 것일지도 몰랐다. 첫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저녁을 먹으며 도서관 얘기를 했다.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책 정리가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밥맛은 좋았고 국물도 따뜻했다. 그런데 아내가 말을 멈출 때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을 먼저 깨는 건 언제나 아내였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계산을 하다가 주인이 물었다. 부인께서 도서관 일 시작하셨죠. 저쪽 댁하고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게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같이 다닌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저 이웃끼리 같은 방향일 뿐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며 숨을 들이켰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아내에게 물었다. 도서관은 어때요? 아내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답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던데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아내는 잠깐 멈칫했다. 그 멈칫함이 1초도 안 되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웃분이요. 그분도 자원봉사하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밥맛이 없었다.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짧았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설거지를 시작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멀어 보였다. 접시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뉴스가 나오고 예능이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아내가 행주를 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마저 낯설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일찍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창문으로 갔다. 담장 너머로 두 사람이 함께 마을길을 걸어가는 게 보였다. 나란히 걷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아내가 무언가 말하자 이웃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커튼을 다시 쳤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도 건너뛰었다. 시계만 자꾸 봤다. 분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게만 느껴졌다.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속이 쓰렸지만 물만 마시고 있을 수 없었다. 어젯밤 나는 아내에게 화를 냈다. 이유도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 기억이 지금 왜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질투라고 부르기엔 창피했다. 불안이라고 하기엔 구체적이었다. 나는 그저 견뎠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오늘은 좀 늦었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왔다. 뭐 드실래요? 간단하게 끓여드릴게요.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다. 수저 소리만 식탁 위를 채웠다. 아내가 반찬을 더 권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배가 안 고파요. 그 말에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요즘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잘못된 말이 나올 것 같았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세게 흘렀다. 나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담장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저쪽 집에도 불빛이 켜져 있었다. 밤이 되자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아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가 일기예보로 바뀌었다. 이번 주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다. 많은 비가 예상되니 대비하라고 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장마가 오면 담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된 시멘트가 빗물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무너지는 건 담장만이 아닐 것 같았다. 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이미 잠든 듯 고요했다. 나는 이불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그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담장보다 높고 단단한 벽.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장마가 사흘째 이어지자 담장이 무너졌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갔더니 벽돌 6장이 흙 위에 널려 있었다. 빗물에 시멘트가 풀린 모양이었다. 무너진 자리로 이웃집 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나는 장화를 신고 담장 앞에 섰다.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게가 묵직했고 표면이 거칠었다. 이웃이 담장 너머에서 소리쳤다. 이쪽도 한 뼘쯤 기울었어요. 같이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이웃이 웃으며 돌아갔다. 얼마 뒤 연장 소리가 들렸다. 점심 무렵 비가 잠시 그쳤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빗줄기는 멈춰 있었다. 이웃이 삽과 벽돌을 들고 넘어왔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장화에 흙이 묻어 있었다. 나도 창고에서 연장을 꺼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무너진 담장 앞에 섰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먼저 흙을 파내야 한다고 그가 말했다. 나는 삽을 들고 무너진 자리를 팠다. 흙은 질척했고 빗물이 고여 있었다. 삼날이 돌을 건드릴 때마다 쇳소리가 났다. 삽질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이웃도 반대편에서 삽을 움직였다. 두 사람의 호흡이 엇갈렸다. 내가 삽을 들어 올릴 때 그는 내리찍었다. 그가 흙을 파낼 때 나는 손을 멈췄다. 묘하게 경쟁하는 기분이 들었다.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삽질 속도를 높였다. 1시간쯤 지나자 등골에 땀이 흥건했다. 이웃이 삽을 세우고 한숨을 쉬었다. 나도 멈추고 허리를 폈다. 허리가 뻐근했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그가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웃었다. 오래간만에 땀 흘리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올리는 작업은 섬세했다. 이웃이 먼저 벽돌을 놓고 수평을 맞췄다. 나는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말은 적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한 줄을 쌓을 때마다 담장이 조금씩 높아졌다. 그 높이가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벽돌을 쌓으며 생각했다. 이 담장이 높을수록 좋을지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으면. 그러나 손은 이미 정해진 높이까지만 쌓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담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이웃이 벽돌을 툭툭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 정도면 됐네요.
나는 손을 털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이 따가웠고 허리가 욱신거렸다. 그래도 무너진 담장을 세웠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아니, 안도보다는 의무를 다한 기분이었다. 아내가 마당으로 나왔다. 수고하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이웃은 손사래를 쳤지만 아내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연장을 정리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다. 그 밝음이 부담스러웠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소주가 올라왔다. 이웃이 사양했지만 아내가 한 잔만이라도 하시라고 권했다. 나는 잔을 들고 술을 따랐다. 소주가 잔 안에서 흔들렸다. 투명한 액체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웃이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첫 잔을 비우고 이웃이 말했다. 이 동네는 오래 살았어요. 20회도 더 됐을 겁니다. 나는 안주를 집으며 그렇군요 라고만 답했다. 계절이 20번도 더 바뀐 셈이었다. 그 시간이 짧지 않았다. 그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댁 사모님, 혹시 옛날에 이쪽에 사신 적 있나요?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아내가 짧게 대답했다. 글쎄요. 오래됐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이웃은 아, 그렇구나 하며 잔을 들었다. 나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 열기가 가슴까지 내려갔다. 이웃이 또 말했다. 그때 이 동네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말끝이 흐려졌다. 아내는 대꾸하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봤다. 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손에 쥔 잔이 흔들렸다. 술이 잔 밖으로 튈 뻔했다. 나는 잔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다. 이웃이 나를 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이웃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나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아내의 발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문이 닫히고 아내가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만 부엌을 채웠다. 나는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물소리가 멈췄다. 아내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냥 이웃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옛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더 화를 돋웠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소파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물집 잡힌 자리가 따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아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왔다. 둘은 마주 보지 않았다. 텔레비전 화면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내가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키웠다. 그러나 여전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았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남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담장은 다시 세워졌지만 무언가는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방 안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문 너머가 너무 조용했다. 빗물만 밤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문득 아내가 시선을 돌리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짧은 회피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담장이 검게 드러나 있었다. 오늘 쌓은 담장이었다. 벽돌과 시멘트로 단단히 쌓았다. 벽돌은 다시 쌓였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커튼을 쳤다.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앉았다. 소파 쿠션이 차갑게 느껴졌다. 밤은 길었다. 시계 소리만 거실을 채웠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이미 잠든 듯 했다. 아니, 자는 척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봤다. 빗물 소리가 처마를 두드렸다. 그 리듬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담장을 쌓으며 흘린 땀이 떠올랐다. 이웃과 나란히 삽질하던 순간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았다. 높이 쌓아도 단단히 쌓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내가 쓰러진 건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멈췄다.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이마를 짚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은 차가웠고 맥박이 약하게 뛰었다. 아내는 눈을 뜨지 못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다. 나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하였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셨다. 의사가 나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일 수 있다고 했다.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가 딱딱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창밖을 돌리던 그 시선도, 어젯밤 식탁에서의 침묵도.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2시간쯤 지나 의사가 다시 나왔다. 큰 이상은 없지만 하루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실로 들어가 아내를 봤다. 침대에 누운 모습이 작아 보였다. 아내는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요 라고 작게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푹 쉬라고 답했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안정적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빈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현관에 아내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부엌에 물을 끓이고 거실에 앉았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장롱을 열었다. 아내의 옷 사이로 낡은 상자가 보였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다. 나는 상자를 꺼냈다. 무게가 가벼웠다. 뚜껑을 열자 편지 묶음이 나왔다. 노란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종이는 눅눅했고 잉크는 옅게 번져 있었다. 첫 편지를 펼쳤다. 필체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글씨였다. 또박또박 쓴 글자들이 세월의 발에 있었다. 나는 숨을 참고 읽기 시작했다. 그날 처음 당신을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햇빛이 당신 머리카락을 비췄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숨을 들이켰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조였다. 이어지는 문장을 읽지 못했다. 다른 편지를 펼쳤다. 이번엔 아내의 글씨였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나는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소중한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나는 편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사진 한 장이 편지 사이에 끼어 있었다. 젊은 아내와 그 남자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아내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연도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결혼을 앞두고 나는 이 동네를 찾아왔다. 아내에게 듣지 못한 이름을 슈퍼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은 담장 너머 집을 가리켰다. 나는 그 집 앞에 섰다. 여름 오후였고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다. 남자가 나왔고 나는 정중히 말했다. 떠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뒤로 아내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3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침묵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다시 담장 너머에 있었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마주 보게 한 것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리본을 묶으려다 말고 그냥 뚜껑을 덮었다. 손이 떨려 리본을 제대로 묶을 수 없었다.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장롱을 닫았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은 어두웠다. 질투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다.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그제야 그걸 알았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내를 올감했다. 30년 동안 침묵으로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아내가 선택한 건 나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 선택을 믿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의심했다. 담장 너머를 경계했다. 아내의 웃음마저 의심했다. 부끄러움이 목까지 차올랐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가 구름에 가려졌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벽 4시쯤 비가 그쳤다. 빗소리가 멈추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담장이 빗물에 젖어 검게 빛났다. 오늘 쌓은 담장이 단단해 보였다. 저쪽 집에도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커튼을 쳤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동시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다. 이웃에게도 사과해야 했다. 담장을 다시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야 했다. 내 안에 쌓인 벽을. 낮게 숨을 고르며 나는 다음 날을 떠올렸다. 병원에 가야 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빗물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멈췄다. 새소리가 들렸다. 참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다. 찬물이 얼굴을 깨웠다. 거울 속 얼굴은 늙어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뺨이 푹 꺼져 있었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갈 준비를 했다. 아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침묵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30년의 침묵을 깨야 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아내는 이틀 뒤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다.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먼저 말했다. 이야기 좀 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일이에요. 결혼 전이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아내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여 있었다. 그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쓰는 게 보였다. 그때 선택을 해야 했어요. 당신을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에게 미안했어요. 아내는 잠깐 말을 멈추고 손을 모았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만히 앉아 아내를 봤다. 당신이 그에게 부탁했던 것도 알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입술을 열었다. 미안했소.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서로 미안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햇빛이 거실 바닥을 비췄다. 그 빛이 따뜻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담장으로 나갔다. 벽돌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다. 높게 쌓인 담을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손에 흙이 묻었고 땀이 이마를 적셨다. 벽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점심 무렵 이웃이 담장 너머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벽돌을 내려놓고 답했다. 담을 좀 낮추려고요. 이웃은 잠깐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이웃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저도 이제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다. 눈빛이 담담했다. 서로 필요한 말은 끝난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도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마당으로 돌아갔다. 오후가 되자 담장은 허리 높이까지 낮아졌다. 벽돌을 치우고 시멘트를 고르게 발랐다. 바람이 불어와 등을 식혀줬다. 마당 한쪽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저녁 무렵 아내가 마당으로 나왔다. 낮아진 담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벽돌을 만졌다. 손끝이 거친 표면을 쓰다듬었다. 좋네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담장 앞에 섰다. 낮아진 담 너머로 이웃집 마당이 보였다. 저쪽에서도 매화가 피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향기가 담을 넘어왔다. 아내가 작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함께 웃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다. 이제 괜찮은가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답했다. 괜찮소. 이제 괜찮소.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봄이 깊어지면서 매화가 지고 개나리가 피었다. 노란 꽃들이 마당을 밝혔다. 담장 너머로 바람이 부드럽게 드나들었다. 이웃과 인사는 여전히 나눴지만 말은 짧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로의 거리를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마당에 의자를 꺼내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낮은 담을 바라봤다. 담은 이제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 너머 풍경이 고스란히 보였다. 이웃이 밭을 메고 있었다. 구름이 하늘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아내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새가 담장 위로 날아와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다. 봄빛이 마당 가득 번졌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다. 질투는 사랑이 두려워서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두려움 너머에 있었다. 나는 이제 그걸 알았다. 늦었지만 알게 돼 다행이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다. 나도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낮은 담 너머로 이웃이 밭을 메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다.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나도 손을 들어 답했다.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마음이 편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나는 다시 담장을 바라봤다. 담은 이제 벽이 아니었다. 존중의 거리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선택이었다. 담을 낮추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네. 사랑이란 건 붙든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지.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참 고맙네. 좋아요나 댓글로 마음 전해주면 힘이 되겠네. 채널에 있는 다른 인생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봐주게.